이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니란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근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빙자하에 한마디로 정치 친위 조직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김경수 보좌관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요. 조만간에 김경수도 소환하겠다.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어제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행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하게 그 조사 내용에서 뭔가 밖으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루킹에 관한 보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아마 한국당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드루킹 보도가 사라졌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드루킹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드루킹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지금 언론의 전방위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도지침 같은 언론 가이드라인을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5공화국 때 사전 검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지금 언론계의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죠. 각 행정부서의 기자실을 폐쇄를 시도했습니다. 굉장히 저항을 받았지요.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PD-저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배포한 남북 정상회담 취재 보도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이 언론사에 뿌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런 자료를 배포했다는데요. 유의사항을 통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 보도를 지향하고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쓸 때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독 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 확인이 불명확한 자료 사용, 추측성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줬어요.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런 권고가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보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일종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는 각 방송사들이 자료 화면을 쓸 때도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촬영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자료 화면을 쓸 때는 화면 설명 자막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시청자 혼란을 막아야 된다 하고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행사는 제한된 취재 환경에 의해서 오보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내용이 방송될 경우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오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이 보도를 할 때 익명의 제보라든지 신원이 불확실한 제보 등에 대해서 조심해라. 방송 이 화면 자료를 쓸 때는 자막을 넣어라. 이렇게 썩 물타기를 하고는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겁을 준 겁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검거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취재 보도와 관련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제15조 출처 명시 제17조 오보 정정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사들의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신들은 이같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취재 열기 과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들이 특집 방송 체제에 돌입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데 드루킹 사건에서도 오보가 났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일이 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이 된 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심의위원회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심의를 통제를 지금 해서는 안 되고 각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나 논조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함부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자신들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뭐 척하면 삼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보도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통제하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명백한 월권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는 항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진상조사를 한답니다. 저거가 시켜놓고 진상조사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건이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권고문에 있었지만은 핵심은 남북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에 글 잘 못 쓰면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너네들 엿댄다. 이 협박을 했던 부분이죠. 사무처에서 작성을 해서 시청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도였는데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정권 이제 이런 기구까지 동원해서 입을 통제합니까? 자, 드루킹 문제요. 이 기자회견과 각종 세미나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개최되고 난 이후부터 드루킹 소식들이 거의 언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언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겠는가? 과거 같으면 방송심의위원회에 이런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나면 난리가 나죠. 기자들 협회가 나서서 난리를 치고 아마 방송심의위원장이 물러나야 되고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국정조사하자 하고 이렇게 돼야 될 사안인데 이것조차도 신문에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안 쓰면 그만인 거 괜히 써서 정권에 이렇게 찍히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을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말고 아는 게 있어도 쓰지 말라고 언론이 지금 뭔가 침을 맞아도 단단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루킹 내일 재판인데요. 재판에서 한 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1월 17일 있었던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댓글 조작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은 대충 이런 집행유예로 다 나온답니다. 2011년 이후 이 혐의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던 것이 집행유예가 7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 확실한 것을 왜 이 드루킹 일당들을 경찰은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시켰습니까? 검찰은 왜 이런 건을 갖다가 굳이 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은 왜 이런 건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으로 유지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형을 살한 사람이 없는 2011년 이전에는 이런 댓글 조작이 이런 건수가 거의 없었지요. 스마트폰이 퍼지고 난 이후에 생긴 현상들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깜빵 간 사람이 없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자, 여유가 생긴 드루킹, 경찰 수사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간다면서 댓글 조작 혐의는 모두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인사청탁 500만 원에 관련된 문제나 김경수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은 풀려난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슨 폭로가 하나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죠. 이 와중에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세게 나오네요. 저 믿는 백이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고 드루킹이고 간에 지금 제조업이 겨울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생산 투자가 28개월 만에 최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실시 이후에 이 고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이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제조업이 지난 3월 중에 생산 투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공장 가동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물건이 안 팔리면서 재고가 시중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 공장이 가동률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재고율이, 즉 출하량 대비 재고량 비중이 생산을 조금만 해서 기존에 재고하고 같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MF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갑자기 줄었을 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청이 자료에서 산업 생산이 2월 달보다 3월 달이 1.2%, 설비 투자가 7.8%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 기계 장비 등에서 생산 부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이 지표들이 매우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도 큰 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 충격도 문제지만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 위주로 언제까지 버텨 나갈 건지 의문이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해서 지금 제조업 경쟁력은 그래도 현재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 갖고 갉아먹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물건을 팔 데가 없다. 소비자들이 거의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조금 2008년 이후에 풀려서 지금 가장 나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빼놓고는 모든 분야의 제조업이 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의 경제든지요, 도시국가가 아니고 인구가 적어도 5천, 한 200만 되는 나라에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야말로 가장 알찬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한국에 지금 숱하게 생긴 서비스업, 각종 판매직부터 시작해서
식당이나 무슨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솔직히 그런 데 가면 평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든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평생 일자리로 가는 부분이 그게 핵심인데, 이 제조업에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2개가 버티다가, 처음엔 조선 3개가 버티다가 4개로 보면 석유화학이다가, 석유화학과 조선은 지금 무너져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2개가 버티다가 최근에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GM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대 기아차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를 뺀 나머지 제조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한번 체크해보기나 했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2.5%가 줄었대요. 이러면 자동차 자체가 지금 매우 어려운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주로 북미로 차를 대부분 수출하는데, 이 미국으로 지금 트럼프 이후에 수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특히 중공업 중심의 이런 형태들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에 버티고 있는 이 중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이 중공업이 이렇게 힘을 잃기 전에 새로운 것이 또 나서서 받쳐주고 하면서 다양하게 제조업이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제조업 중에서 멀쩡한 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껏해야 이 정권이 한 게 뭡니까? 잘 나가는 원전을 흔들어서, 지금 태양열이라고 했지만 그 태양열이라는 것이 지금 정권의 작업에 의해서 국내의 인위적인 태양열 장치 설비 수요가 조금 늘어난 거 말고 이것이 무슨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겠어요? 중국의 태양열 산업 하던 거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권이 신경을 쓴다라는 게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부동산에 공연히 개입을 이렇게 처음에는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뒤늦게 개입을 해서 지금 건설 경기를 꺼트려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제조업을 떠받칠 수 있도록 신경이나 쓰고 챙기고 있느냐. 자, 제조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씁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 노조가 대한민국 사상 최대로 설치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이 뭡니까? 타워 크레인조차도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민노총이 좌지우지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노조들의 행포를 뚫고 이 한국에서 건실하게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계속 쌓아가면서 수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겠냐. 그래서 제조업 다수가 부실화되어 있는데, 이 부실화해서 대출로 살아가는, 벌어서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이런 기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다음에 노조도 정리 안 해. 거기다가 최저임금이니 정규직이니 뭐니 52시간이니 해서 지금 52시간 근무로 하면 대기업 임원들 기사가 3일 일하면 5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2명을 한 사람이 채용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만 일해서 행복해진 기사한테 물어보세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대신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 하는지, 먹고 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 제조업 자체가 가만히 둬도 중국에 추격당하고 이렇게 국내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하면서 수출도 둔화되고 내수도 없어져 가는데, 그리고 경쟁력도 잃어가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제조업이 가진 그나마 마지막 힘도 다 뺏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국내에서 노동자들에게 만들어줘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어 나가버려요. 왜? 이런 기업 환경에서 노조를 감당하면서
건실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최소한 상식적인 노사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건전해야 되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한데 여기에서 누가 지금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주가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빨리 사법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기 바래요. 저는 기업주, 문제 있는 기업주 봐주자, 그래야 경제 살린다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몇 달, 몇 년씩을 조리돌림을 시키고 또 요 문제가 새로 생겼다, 또 요거 뒤져보자고 하고 하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 중에 항상 한국의 대기업 한 10개가 한국 끌어가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 잘못된 패턴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서너 개, 두세 개는 조사를 받고 있어요. 빨리빨리 사법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재벌 총수 한 명씩을 조리돌림 시키면서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못됐고 집안이 개판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폭행이면 폭행죄로 처벌하고, 이렇게 말을 잘못했으면, 폭언을 했으면 폭언죄로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 기업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처벌하면 될 일을 온 언론이 다 등장해서 악마 집안이라고 이제 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처벌과 비처벌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그 기업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주들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악덕 사주 비호해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 기업을 갖다가 무슨 회사 이름도 바꿔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틀어보고 저거 틀어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에 가기 전에 자료를 대충 준비해놨다가 한번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벌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삼성의 노조 문제도요. 그 노조를 억압하면 잘못된 거죠. 그럼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가야지요. 온 사방으로 깔아놓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생각에 뭐가 들었겠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북한 돌아가는 거 보고 해외로 옮길까? 아니면 막 지금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그냥 고용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이대로 끌고 가다가 그냥 여차하면 돈 잘 되는 분야로 그냥 바꿔가지고 거기 투자해놓고 말자라든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업 의욕 자체가 거의 사라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절대 기업가에 대한 처벌은 그 개별 행위에 대한 법적인 분야로 연결되어야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주물러지고 유도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의 이지매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삼성에 많은 잘못이 있다 해서 비판적이지만 삼성의 잘못 자체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권력기구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전 원래 저렇다라면서 역사를 써내려가면요, 물론 원래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참에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전부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를 뽑아보자, 이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은 신속하게, 그리고 비판은 잘못된 행위에 한해, 그리고 정치는 자유롭게, 언론은 여기서 바람을 잡지 말아야 되죠. 지금 언론들이 한국 기업들을 하나씩 조리돌림 시키는데 거의 바람을 잡고 있어. 그러면 광고비가 많이 나옵니까? 정권이 그걸 유도하고 정권의 앞잡이 농객들이 끌고 가고 언론들이 그걸 또 이 받아치면서 끌고 갑니다. 진짜 큰 사람한테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과연 하면서 그 꼴을 볼 수가 있겠느냐. 월급 주는 사람은요, 정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끝인데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없애고 전부 국민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여관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캐셔너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문 정권요. 북한도 좋은데요.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부터 좀 살려놓고 제조업부터 좀 살려놓고 북한 이야기를 좀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문 정권에 누구 하나 있습니까? 대부분 기업을 도둑놈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도덕적인 속성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급을 주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현 상황에서 어떤 데 더 중점을 두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완전 도둑이라고 보게 되면 하기 싫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조업 이거 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제조업 다 죽여버리세요. 제조업이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문 정권도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 저는 그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요. 아무리 북한하고 쇼해도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